아내는 밤마다 저를 뜨겁게 사랑하는 척하며 제 등 뒤에서 무서운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복수를 제 손으로 직접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 나이 65, 3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기나긴 외로움의 터널을 걷고 있던 제게 그녀 김수연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쉬나홉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우리는 늦은 나이에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첫날 밤부터 저는 제가 잊고 살았던 남자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 동안의 수줍고 조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뜨거운 열정으로 저를 안아주었죠. 60이 넘은 제 몸이 그녀의 손길 아래서 다시 20살 청년처럼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그녀는 제 셔츠 단추를 풀며 귓가에 속삭였고 저는 그 목소리 하나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서로를 탐했습니다. 하루에 2번, 어떤 날은 3번씩이나요.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감에 젖어 신이 내게 늦은 복을 내려주셨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산산조각 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꼭 한 달째 되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제 품에서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내의 잠든 얼굴 위로 달빛이 비치는데 그 평온한 얼굴 아래 아주 희미한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왜 우는 걸까? 행복해서 우는 걸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서재에서 아주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자기 전에 모든 불을 껐는데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서재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무언가를 다급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일기장이었죠. 저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제가 알던 그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스럽고 수줍던 얼굴은 사라지고 차갑고 냉정한 심지어는 무언가에 대한 깊은 증오가 서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쓰다가 입술을 깨물기도 하고 주먹을 꽉 쥐기도 했습니다. 온몸에서 섬뜩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죠. 그녀가 일기장을 덮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기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일기장에 대체 뭐가 적혀 있기에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어젯밤까지만 해도 사랑스러웠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아내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일기장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박지훈, 전직 고위 공무원, 재산 수백억, 아내와는 3년 전 사별. 외로움에 사무쳐 여자라면 누구든 쉽게 마음을 열겠지. 당신은 내 복수를 위한 마지막 열쇠야.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저와의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모든 과정이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냉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를 만났다. 예상대로 외로운 늙은이에 불과했다. 내 가짜 미소와
동정심에 금방 넘어왔다. 계획대로 순조롭다. 밤마다 그를 안는 건 역겹지만 참아야 한다. 이 남자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내 원수를 갚을 수 있다. 그의 힘과 돈이 필요하다. 그는 완전히 내게 빠졌다. 불쌍한 남자. 이 모든 게 거짓인 줄도 모르고 조금은 미안하지만 내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다. 박지훈 당신은 내게 그저 도구일 뿐이야. 저는 일기장을 쥔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웠던 밤들, 사랑스러운 미소, 달콤한 속삭임.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복수를 위한 도구 한낱 이용당한 늙은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은 제가 지독한 외로움에 허덕이며 뭐라도 붙잡고 싶었던 일, 연전,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기막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이 배신에 대한 저의 처절한 복수가 어떻게 시작될지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녀와의 첫 만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이 바래고 제 인생처럼 낙엽들이 힘없이 떨어지던 계절이었죠. 30년을 넘게 몸담았던 공직에서 물러나고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마저 잃은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저를 반기는 것은 정막이었습니다. 쿵쿵 벽시계 초침소리만이 이 넓은 집이 텅 비어 있음을, 그리고 저 혼자 남겨졌음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죠. 저는 매일 아침 아내의 사진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놓인 사진 속에서 아내는 여전히 20년 전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다녀왔어.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제가 늘 하던 인사였죠. 하지만 이제는 대답 없는 사진을 향해 여보, 나 일어났어 라고 중얼거리는 것이 제 유일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도 TV를 보며 함께 웃거나 핀잔을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 차린 밥상은 늘 절반 이상 남았고 그 남은 음식을 버릴 때마다 제 인생의 남은 시간들도 저렇게 버려지는 것 같아 가슴이 시렸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지훈아, 사람 좀 만나. 그러다 너 병나겠다. 오랜 친구인 성호가 전화를 걸어와 타박하곤 했죠. 됐어. 이 나이에 누굴 만나. 저는 늘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 지독한 외로움을 누군가에게 들키는 것도요. 아내는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아내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을 거라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성호가 막무가내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딱 한 번만 만나봐.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처럼 혼자 된 지 좀 됐는데 아주 교양 있고 차분한 분이라고. 저는 수십 번을 거절했지만 이번 한 번만 안 나오면 다시는 안 본다. 는 친구의 엄포에 마지못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적한 찻집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곳이었죠.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젖은 아스팔트 위로 자동차 불빛이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괜히 나왔다. 그냥 집에 있을 걸. 후회하며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혹시 박지훈 씨 되시나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김수연 그녀였습니다. 옅은 회색 코트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자체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깊고 슬픈 눈.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짊어진 듯한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낯설지 않은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같은 종류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박지훈입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수연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게만 머물 뿐 눈은 여전히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 찻잔만 내려다보았죠.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습니다. 성호 씨가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지훈 씨를요. 그 친구가 유난입니다. 제가 멋쩍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친구를 그만큼 아끼시는 거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나지막했습니다. 듣고 있으면 스산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두서없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 혼자 남겨진 삶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그녀는 5년 전 사업을 하던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한동안은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냈다고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 그녀의 눈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어둠이 내리고 세상이 다 잠든 것 같은데 저 혼자만 깨어있는 기분. 그 고요함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그녀의 대답에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TV를 켜놓고 잡니다. 무슨 소리라도 들려야 잠이 와서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어요. 글자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1시간 남짓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찻집을 나설 때쯤 밖은 어느새 비가 그치고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찻집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 서로에게 전해졌기 때문이겠죠. 괜찮으시다면 저녁이라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낯선 여자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한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3년 만에 처음으로 밥 2공기를 비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다는 것을 저는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깊은 외로움은 때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기도 한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그저 제 앞에 앉은 저 여인에게서 희미한 구원의 빛을 보았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그때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와의 2번째 만남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몇 번이나 망설이며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그녀에게 연락을 해도 될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60이 넘은 남자가 젊은이들처럼 문자를 보내는 것이 주책없어 보이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이 제 메마른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날이 좋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공원 산책이라도 어떠실지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잠시 후 딩동하고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그 짧은 문장에 저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시내의 고궁에서 만났습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절정을 이룬 고궁은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채워주었습니다. 참 곱네요. 수연 씨가 단풍나무를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단풍이 아니라 단풍보다 더 고왔던 그녀의 옆모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설계와 영업을 맡고 자신은 자금 관리와 실무를 도왔다고요. 그 사람이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일 욕심도 많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그저 들어줄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산책을 마치고 우리는 고궁 근처 갤러리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그림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한 점 한 점 그림에 담긴 이야기와 화가의 삶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림보다 그녀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가 잊고 살았던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음악회를 가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만날수록 저는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 지적인 대화, 그리고 슬픔을 머금은 아름다운 눈빛. 그 모든 것이 저를 사로잡았죠. 그녀 역시 제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그늘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이 보였거든요. 지훈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강변을 걸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수연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죽어있던 감정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여자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제 마음을 전해야겠다고요. 하지만 그 결심을 아들 민석에게 털어놓았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민석이는 하나뿐인 제 아들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유독 엄마를 따랐고 아내가 떠난 후에는 저를 살뜰히 챙기려 노력하는 착한 아들이었죠. 지금은 35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작은 건설 회사의 후계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말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우리 집에 들른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요즘 만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어떻게 알았느냐? 성호 아저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석아, 말 조심해라. 말 조심이요?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행동이 더 조심성 없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세요. 아들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어머니가 떠난 지 벌써 3년이다. 고작 3년입니다.
아버지께는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아직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 자리에 다른 여자를, 누가 네 어머니 자리를 대신한다고 했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네 어머니다.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신원 확실한 사람입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꽃뱀일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들 입에서 꽃뱀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이 회사 낯선 여자한테 넘어가도 괜찮으시겠어요? 민서가, 너는 아버지를 그렇게밖에 못 보느냐? 내가 사람 하나 제대로 분간 못할 사람으로 보여. 사람 마음은 모르는 겁니다. 특히 돈 앞에서는요. 저는 이 결혼 반대입니다. 절대 허락 못합니다. 민석이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유산을 지키려는 경계심과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부자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계속 그 여자를 만나시면 다시는 아버지를 뵐 생각 마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 내 욕심 때문에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돌아간 아내를 배신하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수연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 따뜻한 목소리. 그녀 없이는 다시 그 지독한 외로움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석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의 그 격렬한 반대가 어쩌면 제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 눈을 가리고 있던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얼마나 끔찍한 진실을 감추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아들 민석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연 씨는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민석이는 그 후로 전화를 받지도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언젠가는 아들도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으며 제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수연 씨에게는 아들의 반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드님과 사이가 멀어지셨네요.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민석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겁니다. 오히려 내가 수연 씨에게 미안하죠. 시작부터 마음고생을 하게 해서. 우리는 거창한 결혼식 대신 양가집게 가족만 모시고 조촐한 언약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쪽에서는 올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하나 있던 오빠와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외로움이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언약식 날 저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제 앞에 섰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옷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신부보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자리에 민석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아들의 자리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시렸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여자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주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요. 우리의 신혼생활은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무뚝뚝하고 일밖에 모르는 남자로 살아왔습니다. 죽은 아내에게도 살가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준 것이 늘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수연 씨와 함께 있으면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다른 모습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서툰 솜씨로 아침을 준비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사들고 퇴근했으며
밤에는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의 사랑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녀는 침대 위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줍고 조용하던 낮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저를 압도하는 대담함과 열정으로 저를 이끌었죠. 여보, 더요. 더 사랑해 주세요. 그녀는 제 귓가에 숨막히는 속삭임으로 저를 애태웠고 저는 그녀의 유혹에 기꺼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밤마다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65의 나이에 제 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제게 잊혀졌던 남성성을 일깨워 주었고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저는 매일 아침 그녀의 품에서 눈을 뜨며 생각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민석이와의 관계도 점차 회복될 거라 낙관했죠. 수연 씨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집안을 늘 정갈하게 꾸몄고 제 건강을 생각해 매일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으며 제가 퇴근하면 항상 현관문 앞에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아내이자 친구이자 연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제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며 마음껏 쓰라고 했고 제 회사의 법무팀을 통해 그녀의 끊겼던 가족관계를 다시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저는 지금 당신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며 제 제안을 사양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더욱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박지훈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일 정도였죠. 행복의 눈이 먼 저는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균열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아내 연기 속에서 저는 서서히 그녀가 쳐놓은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달콤한 행복이 사실은 제 목을 조여오는 독이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꿈 같았던 신혼의 당금은 아주 사소한 균열로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이질감들이었죠.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씬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대수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돌멩이들이 하나둘 모여 결국 제 행복의 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산사태의 전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그녀는 늘 제 팔에 머리를 기대고 저는 그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슬쩍 본 그녀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 잠깐만요.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던 그녀였습니다.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바짝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제게 등을 보이고 서 있어서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5분 남짓한 통화가 끝나고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누구예요?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아, 그냥 예전에 알던 동생인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예전에 알던 동생이라는 대답이 너무나도 상투적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통화를 하던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일까요? 그날 이후로 그런 일들이 점차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혼자 외출을 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요. 백화점 좀 다녀올게요 라며 나갔지만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쇼핑백 하나 없는 날이 많았죠. 제가 어디 다녀왔냐고 자세히 물으면 그냥 아이 쇼핑만 좀 했어요 라며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제가 준 신용카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검소함에 감동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곳에 다녀온 것은 아닐까. 가장 이상했던 것은 그녀가 가끔씩 혼자 서재에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컴퓨터를 끄거나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뭐 하고 있었어요? 라고 물으면 그냥 인터넷으로 뉴스 좀 봤어요 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녀의 아주 작은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부자연스러운 행동 하나하나가 제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여전히 뜨거운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사랑 속에서 제 의심은 잠시 녹아내리는 듯 했죠. 하지만 아침이 되어 이성이 돌아오면 제 마음속에는 다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늙어서 의심만 많아진 건가? 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알기에, 그녀가 겪었을 상처와 외로움을 알기에 저는 그녀를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제 의심이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 두려웠죠. 그래서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른 척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합니다. 한때 전부라고 믿었던 사랑이 의심이라는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되니까요. 사랑하기에 더 아프고 믿고 싶기에 더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의심의 안개가 짙어질수록 저는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과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마주하게 될 파국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비겁하게도 아내를 직접 추궁하는 대신 그녀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한심하고 떳떳하지 못했지만 이대로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평일 오전 아내는 오랜만에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 거예요 라며 평소보다 곱게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내가 나간 지 10분쯤 후에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내는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내렸습니다. 동창 모임이라기엔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죠. 그녀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맞은편 카페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입구를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은 불안감으로 조여왔습니다. 대체 안에서 누굴 만나는 걸까?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3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웬 낯선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무언가 서류 봉투를 건넸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둘은 짧게 대화를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저 남자는 누구지? 저 서류 봉투는 뭐지?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늘 친구들 만나서 정말 즐거웠어요. 라며 제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붙여 아내의 행적을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손에 들어온 보고서는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오피스텔에서 만난 남자는 흥신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봉투에는 제 아들 민석이와 제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이의 동선 주요 거래처 회사의 재무 상태까지. 그녀는 제 등 뒤에서 저와 제 아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또 다른 장소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추모 공원. 그곳에는 그녀의 죽은 남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아내가 남편의 묘비 앞에서 한참 동안 오열하며 무언가 다짐하듯 중얼거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당신 원수 꼭 갚아줄게.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조각, 원수가 누구인지가 남아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가 늘 무언가를 숨기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물쇠로 잠긴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서랍에 있던 공구로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일기장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끔찍한 내용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사업 실패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파산으로 몰고 간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제 아들 민석이가 운영하는 회사의 가장 큰 경쟁사 대표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제게에 영향력이 있는 제 힘과 제 아들 민석이의 회사를 이용해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박지훈, 당신은 내 복수를 위한 마지막 열쇠야. 밤마다 그를 안는 건 역겹지만 참아야 한다. 불쌍한 남자, 이 모든 게 거짓인 줄도 모르고 당신은 내게 그저 도구일 뿐이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 행복, 신뢰.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뜨거웠던 밤들은 역겨운 연극이었고 달콤했던 속삭임은 차가운 기만이었습니다. 저는 이용당한 겁니다. 제 외로움을 먹잇감 삼아 제 진심을 발판 삼아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일기장을 쥔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아, 내가 이토록 어리석었구나. 65의 나이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제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거짓이었습니다. 세상이 잿빛으로 무너져 내린 그 밤, 저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어리석음에 대한 통렬한 자책이었고 산산조각난 제 진심에 대한 비참한 애도였습니다. 일기장 속의 차가운 글자들은 제 심장에 박힌 수천 개의 유리 조각처럼 숨을 쉴 때마다 저를 고통스럽게 찔러댔습니다. 역겹지만 참아야 한다. 그녀가 저를 안을 때마다, 제 품에서 사랑을 속삭일 때마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침실로 달려가 잠든 그녀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진심을 짓밟고
나를 기만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소.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일기장을 들고 침실로 향했죠. 문고리를 잡는 순간 문틈으로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품에서 안심하고 잠든 저 평온한 얼굴. 그 얼굴 뒤에 그런 무서운 계획을 숨기고 있었다니.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터뜨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아마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혹은 눈물로 용서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그걸로 끝이겠죠. 저는 그녀를 증오와 경멸 속에서 내쫓을 것이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될 겁니다. 이전보다 더 깊고 어두운 배신감이라는 상처까지 더해진 지독한 외로움 속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결말일까? 저는 잡았던 문고리를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재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직 미련하게 남아있는 그녀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제 안에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일기장에는 그녀의 복수 계획뿐만 아니라 죽은 남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그를 잃은 슬픔 또한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던 절망, 그리고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홀로 울부짖어야 했던 그녀의 처절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녀는 가해자진 동시에 또 다른 비극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해서 저에 대한 기만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단순히 악녀로만 치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은 어쩌면 세상이었고 지독한 불운이었습니다. 새벽이 완전히 밝아올 무렵 저는 기나긴 고뇌의 끝에서 아주 차갑고도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섣불리 터뜨리지 않을 겁니다. 그녀를 내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늙은이를 계속 연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복수를 제 손으로 직접 도와줄 겁니다. 왜냐고요?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복수를 이룬 뒤에 그녀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오를지를. 과연 그녀는 행복해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허탈감에 빠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제게 보여준 따뜻함과 미소 속에 단 1%의 진심도 없었는지를.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구로만 생각했던 박지훈이라는 남자에 대한 아주 작은 연민이나 애정조차 없었는지를. 이것은 저의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과 자존심을 모두 건 가장 위험하고 잔인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그랬듯 저 역시 그녀를 철저히 이용할 겁니다. 그녀의 복수를 완성시켜주는 척하며 그녀의 진심을 시험하고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겁니다. 저는 일기장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넣어두고 상자에 부서진 자물쇠를 최대한 티나지 않게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의 옆에 누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었지만 제게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차가운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잠시 후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 제게 미소 지으며 말하겠죠. 여보, 잘 잤어요. 그리고 저는 대답할 겁니다. 그럼 당신 덕분에 아주 잘 잤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내는 여느 때처럼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보, 좋은 아침이에요. 그 미소를 마주하는 순간 제 속에서는 역겨움과 분노가 들끓이었지만 저는 애써 그것을 삼키고
태연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요, 수연 씨. 어젯밤에도 당신 덕분에 푹 잤소. 제 대답에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자신의 거짓 사랑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고 확신하는 얼굴이었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둬라. 당신의 그 미소가 언제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지. 저의 복수극, 아니 그녀의 복수를 완성시켜주기 위한 저의 조력은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리석고 사랑에 빠진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국가의 녹을 먹으며 수많은 사람과 사건을 다뤄온 노련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거미줄 위에서 위태롭게 춤추고 있는 나비에 불과했죠. 며칠 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저는 마치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무심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오랜만에 후배 녀석한테 연락이 왔더군. 후배요? 아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김 변호사라고. 기업 관련 소송에서는 아주 용한 친구지. 요즘 민석이 회사 경쟁사가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 모양인데 한번 만나서 조언이라도 구해봐야겠어. 제 말에 아내의 눈이 순간 반짝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그 경쟁사. 그녀의 원수.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좋은 분이면 민석 씨에게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지. 안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 약속을 잡았는데 당신도 같이 가겠소. 내 후배한테 아리따운 내 아내 자랑도 좀 하고 싶으니. 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라며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 계산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제 후배인 김 변호사를 통해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거나 혹은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계획을 세우고 있겠죠. 금요일 저녁 우리는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미리 김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물론 아내의 복수 계획 같은 민감한 부분은 빼고 그저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쟁사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정도로만 말했죠. 김 변호사는 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내는 그야말로 완벽한 내조의 여왕을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단아한 모습으로 조용히 대화를 듣다가도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끼어들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죠. 변호사님, 그런데 요즘 기업들은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쓰나요? 저희 남편이나 아들이 나쁜 사람들한테 당할까봐 걱정이 돼서요. 그녀의 연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김 변호사마저도 그녀의 순수한 걱정에 감탄하는 눈치였죠. 김 변호사는 제가 미리 귀띔해준 대로 경쟁사의 약점과 비리 정황에 대한 정보들을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라며 자연스럽게 흘렸습니다. 불법 자금 탈세 오너 리스크 등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이야기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귀가 쫑긋 세워지고 머릿속에서는 제가 던져준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빠르게 계산하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김 변호사님 같은 분을 아셔서 정말 든든해요. 그렇소,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군.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그녀는 제가 자신의 계획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를 예감하며 미소 짓고 있었겠죠. 저의 조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제 서재 책상 위에 회사 관련 서류들을 실수로 펼쳐두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서류에는 경쟁사의 내부 고발자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담긴 보고서가 교묘하게 끼워져 있었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어김없이 서재를 셔성였고 그 서류들을 훔쳐보았습니다. 제가 설치해둔 아주 작은 녹음기에 그녀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나지막한 탄성을 내뱉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던져주는 떡밥을 덥석덥석 물었고 자신이 아주 치밀하게 복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사실은 제가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미로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미로의 끝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아내의 복수극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가 흥신소를 통해 접촉하려던 경쟁사의 내부 고발자는 사실 제가 미리 손을 써둔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건넨 정보를 바탕으로 아내는 그를 만나 결정적인 증거들을 손에 넣었죠. 김 변호사는 아내의 순수한 걱정에 감동한 척하며 법적인 자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뜻대로, 아니 정확히는 저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은근슬쩍 민석이 회사의 안부를 물으며 요즘 그 경쟁사 때문에 힘들진 않대요 라고 떠보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글쎄 민석이가 알아서 잘하겠지 라며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다음 수를 읽고 있었죠. 밤이 되면 그녀는 저를 더욱 열정적으로 안았습니다. 그것이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기꺼이 그녀의 연극에 응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과 사랑으로 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 바로 진심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헌신적으로 사랑한다고 믿었기에 그녀는 제 앞에서 완벽한 아내를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연극이 길어질수록 배우는 대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동화되기도 하는 법이죠. 어느 날 밤 제가 심한 몸살 감기로 알아누운 적이 있었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온몸이 쑤셔서 꼼짝도 할 수 없었죠. 아내는 밤새도록 제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으로 제 이마에 열을 닦아주고 따뜻한 죽을 쑤어 직접 떠먹여 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연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땀에 젖은 채 힘겹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소. 당신만 옆에 있으면 금방 나을 거요. 제 말에 그녀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손을 더욱 꾹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결에 저는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살짝 떠보니 아내가 제 침대맡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는 걸까? 내 연민에 스스로 감동해서, 아니면 다음 날 열이 내리고 몸이 한결 가뿐해졌습니다. 아내는 제게 레몬차를 타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여보. 어젯밤에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고마웠소. 당신 덕분에 살았네.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그녀는 웃지 않고 그저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제가 전에 보지 못했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책감, 연민,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애정.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저를 안을 때 예전 같은 기계적인 열정 대신 조심스러운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때로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안고 있기도 했죠. 그녀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는 저의 비겁한 습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그녀의 혼란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아팠다. 밤새 간호하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내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인데 왜 그가 아프니 내 마음도 아픈 걸까?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의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순수한 믿음 앞에 나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깨닫는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없다. 죽은 남편을 위해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다. 가끔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의 품에 진짜 아내로서 안기고 싶다. 하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녀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목표와 저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그녀의 계획이 성공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가운 연민과 함께. 저는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복수가 완성되는 그날,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잃고 제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저를 속이고 돌아설까요?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때나마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로서. 그 결과가 제게 또 다른 상처가 될지라도 저는 그 끝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손에 넣은 증거들과 제가 뒤에서 흘려준 정보들은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녀의 원수를 덮쳤습니다. 언론의 경쟁사 대표의 비리가 터져 나왔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한때 업계를 호령하던 그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어딘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승리자의 개선 행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패잔병의 모습이었죠. 수연 씨, 어디 아픈 거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제 품에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오늘은 푹 쉬도록 하시오. 그날 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거른 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에 누워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소진되어 버린 사람처럼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남편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 어디에서도 승리의 기쁨이나 후련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허무와 공허함만이 짙게 깔려 있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저러는지를. 복수라는 거대한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을 향한 혐오와 저에 대한 죄책감뿐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저를 떠날까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며칠만 혼자 여행 좀 다녀와도 될까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요. 그러시오. 어디로 갈 거요? 강원도 쪽으로. 그냥 조용한 데 가서 바람 좀 쐬고 싶어요. 그녀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내린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것. 알겠소.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오. 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이 길고 잔인했던 연극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사흘 뒤 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여보, 죄송해요. 저는 당신에게 돌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제게 베풀어준 사랑과 친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속였습니다.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저 같은 여자는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부디 저를 잊고 행복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문자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백 대신 도망을 택한 겁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결말이었을까요? 저는 그녀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상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용기조차 없었던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상대를 파멸시키는 동시에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가두는 행위는 아닐까? 그녀는 원수를 갚았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도 행복도 그리고 용서를 구할 기회마저도.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텅 빈 집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지독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아내의 문자를 받고 저는 꼬박 하루를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제 마음을 헤집어 놓았죠. 그녀는 결국 도망쳤습니다. 제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심판받는 대신 가장 비겁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대로 끝인가? 이 지독한 연극의 결말이 고작 이것인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이대로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침표는 그녀가 아니라 제가 찍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머물고 있는 강원도의 작은 펜션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안개 자욱한 도로를 달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펜션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텅 빈 해변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에 섞여 그녀의 외로운 뒷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그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여기에...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을 줄 알았소. 저는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차가운 목소리를 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정말...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소. 나는 진실이 듣고 싶소.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팔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아직도 모르는 척할 셈이요. 당신이 왜 나한테 접근했는지, 나를 이용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보란 말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 나왔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죠. 그 모습에 저는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말을 못하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복수를 계획했으면서 이제 와서 비련의 여주인공 행세라도 하는 거요. 저는 그녀를 거칠게 끌고 펜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가져온 가방에서 그녀의 일기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일기장을 본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언제부터 알았을 것 같소. 저는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후배 김 변호사를 만나기 전부터, 아니, 당신이 내 서재에서 서류를 훔쳐보던 그날부터,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결혼한 지 한 달째 되던 그 새벽, 당신이 이 일기장을 쓰던 바로 그 순간부터. 제 말에 그녀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계획,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소. 당신이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신만 몰랐던 거지.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만났던 내부 고발자 내가 심어놓은 사람이요. 당신에게 정보를 흘려준 김 변호사 내 지시를 받고 움직였소. 당신 원수가 무너진 거, 그것도 내가 마쿠에서 조종한 결과물이요. 당신의 복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연출한 한 편의 연극이었단 말이요. 그녀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그저 괴로운 신음소리만 내뱉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한참 만에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저를 내치시지. 왜 그랬을 것 같소? 저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보고 싶었거든.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복수를 이룬 뒤에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리고 내게 돌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지 아니면 이렇게 도망치는지.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였어. 제 말에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짓눌러 왔던 모든 죄책감과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제 복수극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후련함 대신 지독한 씁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이 과연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결말이었을까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아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고상하고 단아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린 한 연약한 여인만이 남아 있었죠. 그녀의 울음소리는 펜션 방을 가득 메웠고 창밖의 거센 파도 소리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녀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차마 마주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끔찍했던 복수의 시작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오직 기술 하나만 믿고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독이 되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업 파트너, 바로 그녀의 원수이자 제 아들의 경쟁사 대표였던 그 남자에게 처참하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는 남편의 기술과 거래처를 모두 빼앗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회사를 부도 처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일군 회사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억울함과 배신감에 남편은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죠. 장례식장에는 빚쟁이들만 몰려왔고 그녀는 홀로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그 인간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제 인생을 전부 걸어서라도. 그녀는 이를 갈며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제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전직 고위 공무원, 그리고 원수의 가장 큰 경쟁사를 운영하는 아들을 둔 남자. 저는 그녀에게 완벽한 복수의 도구였던 셈이죠. 처음에는 정말 당신을 이용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당신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당신의 마음을 얻고 당신의 힘을 빌리는 것. 그게 제 목표의 전부였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따뜻하고 진심이었어요. 당신이 제게 보여준 사랑은 제가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것이었어요. 그녀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의 분노는
조금씩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 복잡한 연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품에 안겨 있을 때마다 저는 지옥을 오갔어요. 복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당신을 더 이상 속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돌아서야 할까요? 제 마음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펜션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제 아들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석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아버지를 따라왔습니다. 민석이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내와 그 앞에 놓인 일기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 밖에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민석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를 기만한 저 여자를 경멸하고 당장 내쫓으라고 소리칠까요? 아들의 입에서 나올 험한 말들이 벌써부터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석이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제게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아주 나지막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처음에는 이분을 오해했습니다.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방금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민석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분도 결국은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속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저 여자를 두둔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분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분노의 벽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마저도 저 여자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들의 예상치 못한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는 그 누구보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사랑했고 저의 재혼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제게 저를 기만한 여자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기에는 동정심도 섣부른 판단도 없었습니다. 오직 상처받은 두 늙은이를 바라보는 성숙한 아들의 깊은 이해심만이 담겨 있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저와 민석이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제발이라고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안겨준 배신감 제가, 그녀에게 돌려준 잔인한 복수, 그리고 그녀가 겪어야만 했던 처절한 과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용서. 그 두 글자가 제게는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눈으로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시오. 제 목소리는 아직 차가웠지만 거기에는 더 이상 증오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며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녀의 몸은 낙엽처럼 가볍고 위태로웠습니다. 당신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처는 평생 내 마음에 흉터로 남을 거요. 그리고 나 또한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어. 제 말에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석이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어쩌면 서로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도. 복수와 증오가 아닌 이해와 용서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말이오. 여보. 그녀의 입에서 아주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거짓이 없어야 하오. 당신의 아픔, 슬픔, 그 모든 것을 내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시오. 그리고 나 또한 당신에게 진실만을 말할 거요.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속이거나 시험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겠소. 그녀는 대답 대신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와라간겨 다시 한번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제 어깨를 적시는 그녀의 뜨거운 눈물을 느끼며 저는 이 길고 지독했던 사랑의 전쟁이 마침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집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도 그녀의 복수심이 담긴 물건들도 모두 처분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외곽에 작은 전원주택을 얻어 조용히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신뢰와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산책을 하고 함께 정원을 가꾸며 밤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잠이 들었습니다. 민석이는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보며 진심으로 행복하게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서로를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흉터를 어루만져주며 솔직하게 대화하고 함께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오후 우리는 집 앞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여보,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요. 뭐가 말이오. 제 곁에 남아주셔서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지는 해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처럼 화려하거나 뜨겁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오해와 상처로 얼룩지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으며 마침내 도달하는 평온함.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진짜 사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뜨겁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행복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재민입니다. 제가 창작한 아내는 밤마다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척했다라는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기구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쯤 마주하게 될 외로움, 배신, 복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용서라는 복잡한 감정의 파노라마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주인공 박지훈 씨가 겪는 지독한 외로움에서 시작합니다. 평생을 바친 일과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텅 빈 집에서 홀로 남겨진 그의 모습은 비단 65 노인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하며 때로는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고독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바로 그 외로움이라는 인간의 가장 취약한 감정이 때로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아내 김수연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은 그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게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이 힘들고 외로울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음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복수라는 강렬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은 김수연에게 복수는 삶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목표였을 겁니다. 우리는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녀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복수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그녀는 마침내 원수를 갚았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닌 깊은 허무와 자기 혐오였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동시에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가두는 행위임을 이야기는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을 뿐 결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가장 깊이 있게 다루고 싶었던 가치는 바로 용서와 이해입니다. 주인공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분노에 휩싸여 상대를 단죄하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내의 복수를 직접 완성시켜주며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가장 잔인하면서도 현명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는 그가 아내라는 한 인간의 진심을 시험하고 그녀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마지막 기회를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민석의 성숙한 조언을 통해 그는 증오의 고리를 끊어내는 용서라는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배신감이라는 지옥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복수라는 감정의 공허함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선과 악, 흑과 백으로 나누어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김수연은 악녀이지만 동시에 비극적인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박지훈은 피해자이지만 그의 복수 방식은 지독하게 잔인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복잡하고 다면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상처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해답은 섣부른 판단과 단죄가 아닌 깊은 이해와 공감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교육적 목적으로 창작된 순수한 픽션이며 등장인물과 사건은 모두 허구임을 밝힙니다. 삶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주셨기를 바랍니다. 작가로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가치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따뜻하기를 응원합니다.